하버드 출신의 경제학자가 10년 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에게 빨리 한국을 배우라고 충고했던 사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 역사에 나타난 하나의 역설 때문이죠. 천연 자원이 많을수록 나라가 가난해진다는 가설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석유, 광물,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풍부한 나라들이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보다 경제가 형편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역설을 처음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하버드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입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통계 현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깊이 있게 분석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은 토드 부크홀츠의 경제학 이론을 통해 왜 그가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국이라는 처방약을 제시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경제학자 제프리 sak스와 앤드류 워너는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자원의 풍요함과 경제성장, 원문은 내추럴 리소스 어블던스 앤 이코노믹 그로스였어요. 그들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97개국의 18년간 경제성장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보다 경제성장이 더 빨랐던 거예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같은 아시아 호랑이 국가들은 자원이 부족했지만 7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나이지리아, 앙골라, 잠비아, 베네수엘라는 자원이 풍부했지만 경제 성장이 23%에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경제학 주류로 등장하게 됩니다. 1990년대 경제지리학자 리처드 오티도 이를 공식적으로 입증했거든요. 하지만 토드 부크홀츠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원이 있으면 경제가 나빠진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토드 부크홀츠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원이 많으면 정부가 쉬운 방법만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힘들게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합니까? 베네수엘라와 같이 석유를 팔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제조업, 기술 개발, 교육 투자 같은 오래 걸리는 일들은 뒷전이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잣집 가정의 일부 자녀들을 보세요. 부모의 재산이 충분하니까 그걸 믿고 노력과 교육을 게을리합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모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축적한 재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투자 실패, 사업 악화 또는 단순 과소비만으로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이 경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의 재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패가망신합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재벌 2세에 3세 중 30에서 40%가 회사를 말아먹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도 부모 재산이라는 자원의 저주인 거죠.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단순한 경제 현상만이 아니라 정치적 부작용도 지적했어요. 세계은행의 연구를 보면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의 내전 위험은 0.5%에 불과하지만 지하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23%에 달합니다. 자원이 돈이니 그것을 차지하려는 권력 투쟁이 심해지는 거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렌트 시킹, 즉 렌트 추구라고 부릅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자원 수익을 가로채려는 비생산적 행동을 의미해요.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이 자원 수익을 놓고 벌이는 권력 투쟁이 정치를 부패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행정 체계와 제도적 품질을 약화시키는 거죠. 최악의 경우 자원 부국에서 내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단, 앙골라, 시에라리온 등이 이런 자원 분쟁으로 수십 년간 전쟁을 겪었어요. 최근 경제학 연구들은 자원의 저주가 자원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의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자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자원을 가져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드 부크홀츠가 강조한 중요한 개념이 이른바 네덜란드병, 더치 디지즈입니다. 이름은 1950년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현상에서 나왔어요. 당시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거대한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대량의 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외화가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달러가 흔해지니 상대적으로 자국 돈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덜란드 역시 길더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네덜란드의 수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비싸져 버린 거예요. 경쟁력을 잃은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네덜란드의 섬유 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네덜란드 셔츠 한 장이 국제시장에서 10달러에 팔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네덜란드 화폐가 강해지니까 같은 셔츠가 15달러로 올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국산 5달러 셔츠가 더 경쟁력이 있겠죠? 당연히 네덜란드 수출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섬유 산업, 조선 산업 등 제조업은 물론 농업까지 모두 경쟁력을 잃었어요. 가스 팔아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힘들게 튤립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회복에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자원의 저주가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토드 부크홀츠는 이 메커니즘이 모든 자원 부국에서 반복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화가 들어오면 첫째 통화 강세, 둘째 제조업 경쟁력 상실, 셋째 산업 붕괴, 넷째 자원 의존도 심화의 순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인적 자원의 문제입니다. 자원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 나라에서 누가 힘들게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려고 할까요? 국민들의 노동 의욕이 떨어집니다. 교육도 뒷전이 되죠. 정부 역시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니 인력 개발을 위해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동의 일부 부국들은 무상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업 성취도는 형편없다고 토드 부크홀츠는 지적합니다. 학생들 청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이렇게 되면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경쟁력은 계속 약해져 갑니다. 나이지리아처럼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국이면서도 제조업 기반이 전무한 국가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2019년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도 토드 부크홀츠의 비교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풍부한 석유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낙후와 독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네수엘라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근면함으로 서유럽 수준으로 뛰어오른 한국이 잘 대비된다. 이 비교가 단순한 대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토드 부크홀츠가 강조한 것은 같은 시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1981년을 보세요. 베네수엘라의 1인당 소득은 약 4,241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약 1,700달러. 베네수엘라가 한국보다 2.5배 이상 잘 살았어요. 자원도 많았고 초기 자본도 충분했습니다. 당시 경제 전망가들이 보기에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훨씬 밝았던 거죠. 누가 1,700달러의 가난한 나라가 4,211달러의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2023년 현재 상황을 보세요. 한국의 1인당 GDP는 34,121달러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보다 8.5배 이상 부유해졌습니다. 1981년에는 베네수엘라가 2.5배 부자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8배 이상 부자가 된 거예요. 단 42년 만에 국가 부의 순서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토드 부크홀츠는 이 역전의 이유를 분석합니다. 선택의 차이다.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토드 부크홀츠의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단순히 자원이 없으니 교육에 투자했다는 식의 피상적 분석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을 이해한 거죠. 자원이 많으면 단기적 풍요에 취해서 장기 전략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원의 저주의 핵심입니다.
토드 부크홀츠가 자주 언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도 석유 자원국이거든요. 1960년대 북해 유전을 발견했죠. 하지만 노르웨이는 달랐습니다. 정부는 석유 수익을 국가 석유 펀드에 적립했어요. 장기 투자를 위해 따로 보관한 거죠. 현재 이 펀드는 1조 달러 이상입니다. 석유는 부존 자원이라 언젠가 고갈되니까 그에 대비한 거예요. 또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지킨 거죠. 2014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대부분의 산유국이 상당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끄떡없었어요.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두바이는 석유가 다른 중동 국가만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관광, 금융, 무역에 투자했습니다. 석유 수익으로 이런 산업들을 키운 거죠. 지금 두바이의 GDP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장기적이고 다각화된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자원의 저주를 극복한 방법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베네수엘라의 수출 중 석유가 95% 이상입니다. 전체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거죠. 정부 수입의 70% 이상이 석유 판매이고 GDP의 30% 이상이 석유 산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1,56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981년에 4,241달러에서 40년 만에 3분의 1 이상 폭락한 거예요. 2023년 인플레이션은 182.9%에 달해 국민들의 구매력이 마비 상태입니다. 나이지리아도 세계 유수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석유 생산의 GDP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석유 수익이 부패와 비효율로만 새어나갔습니다. 니제르 델타 지역의 주민들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갈등에 시달립니다. 환경 파괴도 심각하죠. 토드 부크홀츠는 이 사례들을 통해 말합니다. 자원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제도와 선택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토드 부크홀츠가 베네수엘라에 제시한 자원의 저주 치료약이 왜 한국일까요? 한국은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였거든요. 자원도 없었고 초기 자본도 부족했어요. GDP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일일 평균 소비량은 매우 적었고 기반 산업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다각화하는 길을요.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것이 인적 자원을 만들었어요. IMF 위기 때조차 자식들을 학원에 보냈죠. 정부는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했어요. 초기에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에 투자했고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개발했습니다. 경제 구조가 단일 자원에 의존하지 않게 된 거죠. 2023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13.2%를 차지합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1%를 장악했고 DRAM은 73.5%, 고대 역폭 메모리는 90% 이상을 공급합니다. 자동차는 연 400만 대를 생산합니다. 조선은 새 선박 건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화학, 통신, 바이오, 여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산업에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산업이 있으니 국가 경제가 안정적이었어요. 토드 부크홀츠가 이것을 긴급 처방약이라고 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사례가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부러워하던 중동 국가들마저 이제는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당당한 회원국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
토드 부크홀츠의 경제학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 때문이 아니라 제도와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석유 수익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을 만들 수 있었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두바이처럼 장기적인 경제 전략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당장의 풍요를 누리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구조개혁을 미루었어요. 그것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하고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토드 부크홀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선진국이 될까? 그의 답은 한국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성공의 사례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원은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오직 선택이 축복과 저주를 만듭니다. 그것이 토드 부크홀츠가 베네수엘라에 남긴 충고의 핵심입니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나라의 국격을 만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신청,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